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모건 스탠리로부터 낙관적인 아주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받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이전에 그가 목표했던 원래 주당 목표 가격이 $54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810로 매우 높인 것이죠. 이 정도면은 자신의 목표 주가가 업계 최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리트 하이기도 하고, 또한 불케이스로는 아주 강세로 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1232로 인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요일에 마감된 주가가 $753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애프터마켓 기준이라서 원래는 $730점으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은 $753까지 높아져 있죠. 근데 이 당시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10%가량 업사이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목표가를 제공한 몇 안 되는 애널리스트로 꼽혔으며, 지금보다도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도 약 7.56%의 업사이드를 제공한 것이죠. 이거를 팀랭크라든지 팩트셋에 기반해서 본다면 테슬라의 월스트리트 평균 프라이스 타겟은 이번에 $479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이제 이 $810에 대한 프라이스 타겟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437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랭크에 가시면 현재 테슬라의 목표 가격 컨센서스라든지 스트리트 하이나 스트리트 로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최고가는 이번에 $810로 업데이트 됐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 투자의견이죠. 이 투자의견을 자세하게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볼 때는, 일단 테슬라가 뭐 인슈어런스라든지 보험이나 뭐 중고차, 로보택시, 에너지 저장 및 사용이라든지 자율주행을 통한 FSD 옵션의 수입, 그리고 슈퍼차저 사용, 이러한 전체적인 테슬라의 서비스를 매개체, 어떤 전송수단에 가까운 테슬라 차량은 이거를 1년에 몇 대 딜리버리 할 것이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모델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2030년 목표로 했을 때 $540 목표 가격을 제공했을 때에는 당시에는 2030년 기준으로 380만 대를 딜리버리 할 것으로 목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2030년 기준으로 520만 대를 딜리버리 할 것으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에 따른 현재 테슬라가 가질 순현재 가치, 2030년까지의 가칠 순현재 가치를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현재 주가에 다 할인해서 NPV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치가 지금 이제 $810로 스트리트 하이를 기록한 것이죠. 약간의 참고사항으로 이게 왜 낮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2030년 기준으로 자사가 2천만 대 정도의 볼륨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조금 더 확실하게 2030년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신뢰 하에서 일반적으로 동등한 피어 그룹이나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룹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할인된 가치를 테슬라에게 끌어온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1년에도 테슬라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워낙에 최고로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성, 이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바로 ATM, 그러니까 시장가로 팔아서 바로 유증을 몇십억 단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라든지 다른 피어 그룹들은 기존의 레거시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거를 짐으로써 가져가야 하지만, 이미 환경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담이 없다는 것도 꽤나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빠른 속도와 부담 없는 비즈니스 환경 덕분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빌리티 수익을 경쟁업체보다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테슬라 에너지까지도 갖춘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모두 이룰 만한 회사가 혹은 이루겠다고 나선 회사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많이 제시했고, 그런 결과로 말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순현재 가치를 2030년까지도 땡겨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 그런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인데요.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은 특히 경쟁사에게는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델 Y의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니오라든지 중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샤오펑이나 리샹 그리고 BYD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분야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투자하는 것을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주가랑은 별개로 워낙에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다른 믿을 만한 기업들이 손에 꼽히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모델 Y에 대해서 제조 비용을 분석한 중국 심천에 있는 한 증권사에 따르면 현재 팔고 있는 모델 Y 금액이 대략 33만 9,900위안이기 때문에 약 30%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막 생산한 수준에서 이 정도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대량 생산이라든지 현지에서의 부품 조달 비용을 늘린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마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르면은 이전에도 테슬라가 약 초기의 마진을 이렇게 높게 가져간 후에 가격을 한번 확 낮추는 작업들을 모델 3에서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이 LFP 배터리에 대한 모델 Y가 대략 2021년 후반쯤에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30% 마진을 가져간다는 것은 업계 평균의 약 3배 정도 수준입니다. 고급 자동차 정도에서 8% 내지는 10% 정도가 총 마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 때마다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3배를 벌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이러한 터무니없게 높은 마진은 이전에 2020년 1분기에 납품한 모델 3의 스탠다드 마진이 대략 당시에 39.37%였음을 감안했을 때 아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 3의 가격을 24만 9,900위안으로 낮췄죠. 그래서 이 가격을 이만큼 마진을 확보한 후에 이렇게 가격을 낮춤으로써 마진을 20%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4.5%의 그로스 마진을 가져가더라도 그럼에도 무려 인더스트리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임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결과 결국에는 모델 Y가 중국 내에서 부품을 조금 더 현지화할 수 있다,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이전에 2020년 말에 2020년 12월에 테슬라 차이나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그레이스 타우가 말했듯이 이미 테슬라는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3와 Y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의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모델 3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26만 위안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델 Y가 약 4만 달러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구색이 맞춰질 기가 텍사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는 사이버 트럭 전용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모델 Y를 생산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기가 팩토리 텍사스로 바뀌었었죠. 건설은 첫 번째 컴플리션이 대략 2021년 5월중에 되는 것으로 나와는 있지만, 이전 중간 목표였던 첫 번째 드라인이 대략 12월 30일이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마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조금 더 지연된 대략 7월이나 8월쯤에 첫 번째 컴플리션, 그러니까 구색이 대략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모델 Y의 생산부터 시작될 2021년 하반기 대략 7월부터 생산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680셀이나 구조화된 배터리에 대한 대량 생산 문제로 조금의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기가 상하이 수준의 굉장한 싼 가격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러한 압도적인 시장 파괴자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기가 베를린이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 4분기에 테슬라의 차세대 킬러 제품은 솔라루프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레지던셜 분야에서 나름 괜찮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솔라루프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서 솔라루프를 확장하려는 구인 광고를 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피닉스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올란도나 볼티모어, 라스베가스, 그리고 피츠버그, 달라스 등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현지 지붕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솔라루프를 설치할 계획에 나섰습니다. 이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기가 뉴욕이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잡을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었고, 기가 뉴욕에서 이렇게 건설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장이 워낙에 괜찮은 편이었고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활약과 케미컬 분야,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와 반도체 분야에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엑소모빌이 요즘에 괜찮은 자꾸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엑소모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2, 3분기 때 자산 상각 처리를 굉장히 엑소모빌이 과감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쯤에는 혹은 이번 1분기쯤에는 실적을 좋게 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더라도 이제 제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쪽은 아니라서 현재 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 이항이 해냈습니다. 물론 폐장 후에 조금 더 깎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파 자체가 워낙에 많이 늘어날 것이고, 캐파 자체를 늘린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의 정부 정책의 지도 하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내년에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5% 하락하는 날들도 있을 거고 뭐 몇십 % 오르는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항에 대해서 대략 3개 내지는 4개의 영상을 찍은 바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큽니다. 지금은 35km 정도로 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약 100km 정도 갈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신제품을 실험하고 있다고, 이게 언급한 게 2020년 그 2분기였죠. 그 당시에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포트에서 비중을 한 5% 내지는 10%, 아주 많더라도 10% 내지로 가져가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러더라도 내일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이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송 및 교통, 소방과 물류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려고 하는 이항과, 그런 쪽에 실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항과, 제품의 실제 시범 비행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수동 비행이나 자동 비행이냐, 이항 같은 경우는 자동 비행에 속하죠. 어느 분야에서 데이터를 많이 쌓느냐를 측면에 있어서 에이지이글은 지금은 같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드론이라고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있으나, 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농업용에 들어가 있고, 특성상 모터의 출력이라든지 분산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버티패드라든지 이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중앙의 통제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의 이항의 대체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오게 된다면 2023년이나 2024년 그때쯤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투자한 회사였던 퀄컴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 어제 퀄컴의 큰 변화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몰렌코브가 원래 올해 지금 CEO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G LTE 시대의 주력이었던 몰렌코브의 퀄컴에서 이제는 5G, 스냅드래곤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AP라든지 모뎀이라든지 RF 프론트엔드 모듈, 그리고 오토모티브나 IoT, 네트워킹 솔루션 등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려는 5G의 퀄컴으로 나아가려는 크리스티아노 아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이고 뭐 거의 내정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공표하게 됨에 따라 퀄컴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